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여야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흔여 헌재 후보 임명 문제를 놓고요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마흔여 후보의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 역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탄핵 선고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리적 이슈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설주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흔여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권한대행의 행위가 이것이 국회의 권한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막 이래라 말아라 해라 말아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최권한대행과 함께 굉장히 대학 그리고 행정고시 동기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죠.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처럼 야당의 공격, 임명해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당의 만류에 둘러싸인 최 대행. 오늘 만약에 국무위원과 논의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글쎄요. 저는 못 내릴 것 같아요. 임명을 못 할 것이다. 못한다? 네. 왜 그러냐면, 왜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이른 시간 내에 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태에는 법리적으로는 다 가능하죠. 대행이 대행이긴 하지만 임명 자체는 그렇지만은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걸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아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전에 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 한시적 권한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당성이 너무 약하잖아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대행이 대행 체제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는 법조인들이니까 그 단어 명칭의 오류는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행이 대행은 아니잖아요. 그냥 두 번째 대행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대행의 그 다음 순번의 대행 체제라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죠. 해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거의 충분히 그 이유를 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돌아올 거라고 전이 보는 아니죠. 현 국무총리죠. 네. 탄핵된 상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지된 상태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물을 텐데, 그거 여쭙기 전에, 만약에, 임명을 안 해요. 결정이 내려졌어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할 경우에 최권한 대행에는 어떤 위법이나 그런 것이 되나요?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 조치가 가해지나요? 아니, 헌재 결정이 어떤 기속력이 있나요? 우리 헌재 결정 잘 아시겠지만은 강제력이 없잖아요. 강제력. 네, 특히나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을 했잖아요. 지위 확인. 마흔여 재판관에게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 또는 아니면 이것을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도록 해달라. 즉시 임명해달라. 이행 판결을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났던 것이고. 즉시 임명은 안 하고 알아서 언젠가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발생한다.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 시기도 없어요. 결정문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압박은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거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었을 때 어떤 법률에 대해서 그걸 국회가 즉시 개정을 하나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해가지고 몇 년 가는 것도 있어요, 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해서만 굳이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구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관여할 수는 있죠. 절차적으로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마흔역 재판관 입장에서도 여기에 본인이 심리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뭐 이름을 뭐 남기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탄핵의 심판 결과가 최소한 3월 말로 연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마흔역 재판관이 이 심리에 탄핵 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흔역 재판관이 만약에 심리에 들어갈 때라고 한다면 이건 전원일치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뭔가 내부에서 인용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6명의 인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 평의 결과가 계속된 평의 결과로 계속 했지만은 2명 내지 3명의 어떤 확고한 의사를 계속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민주당은 그간 8대0 파면을 자신해 왔어요. 8대0이다. 그런데 마흔역 재판관을 이렇게 임명해달라라고 서두른 것이 지금 혹시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초조함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숫자의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봐도 못합니다.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우리 뇌피셜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평의가 지금 거의 절대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저는 평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아마 그 내부의 상황을 누군가는 공유를 할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 밑에 이제 헌법재판관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TF팀이 있잖아요. 헌법 탄핵심판 TF팀이 있는데 그 TF팀이 뭐 모르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표현대로라면 대부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절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가 이러이러합니다. 네, 뭐 어딘가에는 뭐 여당이 됐든 야권이 됐든 여권이 됐든 저는 조금의 소스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판결이 났으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럴까? 라는 부분은 솔직히 지금의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그렇게 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탄핵 우리가 당신 탄핵할 수도 있어. 그건 절대 못하죠. 지금 그래요? 탄핵을 하면 지금 그나마 약간 지난주부터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도층에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그럼 저는 다시 붙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민주당이 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액션 자체는 뭐냐면 지금 국정협의체 불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정협의체는 원래 잘 굴러갈 의도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사진 찍히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좀 안정감을 주겠다. 어떤 집권 세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국정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협의를 한다. 이런 신용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진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참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그렇게까지 막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전 민주당의 속내는 저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가 다시 초반 질문으로 돌아와서 최 권한대행이 오늘 역시 국무회의를 거치더라도 의견을 듣더라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의 압박에 그냥 뭐 죄송합니다. 유튜브니까 그냥 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단식을 들어가셨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냥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이 법안이라든지 이 정책은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대의를 앞두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전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위원을 계속 해라. 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단식을 통해서 이것을 관철하겠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위원을 계속 하라라는 네.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걸 이제 합헌인 상태인데 어기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되지만, 예. 아니, 위원임을 확인이 된 거니까, 어찌되었던가 이것을 뭐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단식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건 박수영 의원이 그냥 자기 정치, 그냥 자기 정치, 지금 상당히 격양된 강성 지지층에 그냥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설 변호사님도 박수영 의원의 이름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분으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전한길 씨가 요즘 핫하다는 전한길 씨가 찾아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단번에 보수 진영에서는 와, 우리 박수영 의원이 그래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가 저는 같이 사진 찍음으로써 성공했다. 네. 단식의 목적은 어느 정도, 저는 정치적 목적은. 아유,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네요. 그럼요. 아유. 다시 이야기에 돌아오면은요. 그렇다면 이 추의 권한 대행은 결국에는 아까 전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좀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 근거는요? 일단 탄핵 사유라고 들어간 것이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3가지는 총리 시절, 2가지는 권한대행 시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내란죄에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했더라? 김건희 여사 거부권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 그건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국무위원회 한 사람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왜 탄핵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 사유 자체가 지금 탄핵에 이르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탄핵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위법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와 또 이 위법하다고 했었을 때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위법이냐 이 2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위법하다라고 하고 이 첫 단계 위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그 위법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지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어렵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도 저는 별개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150석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보수 성향의 어떤 재판관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150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권한대행에 있어서는 이것은 200석을 포함할 200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별개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소추 이 의결수와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의결수가 다른데 2분의 1이냐 3분의 2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분의 1도 오케이라고 본 문영배 소장의 의견에 대한 다른 별개 의견이 나올 수가 저는 있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200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석이라는 과반수는 차지하기가 쉬워요. 어느 일 정당에서. 우리나라 같은 지금 완전 양당제가 굳어져 버렸지만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걸핏하면 지금 민주당이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마치 내각 해상권하고 비슷해지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남발하는 것들이 검사에 대한 탄핵,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솔직히 탄핵 사유가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은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의회는 내각 해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을 연결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이 계속 돼버린다고 한다면
뭐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뭐야 의회가 계속 탄핵을 했었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150석만 있으면 무조건 탄핵 발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탄핵 제도를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개헌을 통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1987년 헌법체제가 그 역할을 다했다.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각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비판의 시각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라면은 국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개헌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나.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개헌을 뭐 네. 지금 단순히 임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뭐 3년 단축, 임기 단축 어떤 개헌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상 임기 단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게 더 크거든요. 맞아요. 네.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뭐 실질이죠. 누가 몇 년 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 다 해먹으면 되죠. 짧게. 뭐 3년을 하나, 1년을 하나.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5년제지만은 3년 넘어가면 대부분 레임덕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머지 2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과 저는 뭐 이번에 들어왔듯이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너무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내부 감찰만 남아있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이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부분에서 감사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냥 너무 이 최근의 개헌 논의가 임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다른 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개헌 논의가 불붙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도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들어요. 지금은 내놓을 시기가 아니라서 아마 얘기를 안 하고는 있겠지만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헌에 대해서 이번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뭐 어떤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를 임명해도 문제예요. 임명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갱신 절차를 변론 갱신 절차를 새로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형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새로 임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 그 전까지 재판에 이루어졌던 거 녹음 다 녹취 다 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을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선고 일자가 더 늦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제가 1번 좀 궁금한 건 이 갱신 절차를 과연 헌재가 지킬 것인가? 전 솔직히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도 다들 법원 출신들이시잖아요, 대부분이. 예. 근데 법원에서도 우리가 항상 재판부가 바뀌거나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잖아요. 우리 재판 들어갈 때도. 아니 근데 어쩔 때는 뭐 이거 형소법 뭐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된다면서 임의로 막 적용 배제하잖아요, 헌재가. 예. 네, 근데 저는 갱신 절차 자체는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용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까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형사법 준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이것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신조서라든지 이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그냥 증거 능력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채택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거든요. 변호사로서도 좀 의문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형사법을 개정한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가 그 기록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뭐 헌재에서는 저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탄핵 심판에서도 이렇게 했었다. 근데 그거 2016년도인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보면 다 피신조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피신조서 안 받잖아요. 어차피 받아도 그냥 가서 부동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공판 중심주의를 해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피신조서에 대한 그 피의자의 내용 동의권을 주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조서 그 자체를 그냥 다 증거로 채택해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과연 이걸 그대로 온전히 증거로서 채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저는 조금 정말 제가 좀 약간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좀 놀랬던 부분은 그 조대현 변호사, 옛날 재판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떤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이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시고 다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시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기한 공격 방법이다.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기한 공격 방법이라는 것은 항소심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불법 방법이 있었을 때 왜 너는 그 전에 절차에서 이걸 다 주장을 안 했어. 너무 늦게 주장하는 건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 이게 법원의 기본, 우리 법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단심제잖아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기했다라고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뭐 절차에 있어서 그런 그럼 언제 했어야 됐던 얘기? 그러니까요. 잠깐만 시기란 건 뭐냐면은 시기를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법률용어인데 네. 시기를 놓친 기존에 이미 주장했을 수 있었던 주장 입증했었던 시기를 다 놓치고 나서 너무 뒤늦게 했다라는 네. 뜻인 건데 그래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1심에서 다 했었어야 되는데 2심 혹은 정말 극단적으로는 3심 법률심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증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단신제인 헌법재판 과정에서 실기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전에 언제 했어야 됐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은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삼행과 사회 변론 심리 기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미 이걸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1시간 30초 지난 다음에 30초 지난 다음에서 그런 아니 그래서 1시간 32분째 얘기했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십니까? 저희가 그러면 평의를 해봐서 이 부분을 한번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될 문제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런자의 실기란 표현으로 그냥 이걸 그냥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대현 재판관이 그다음에 변호사가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항의하는 차원에서 많이 화가 나요. 저는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과정 절차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야지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을 하죠. 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난 마지막 마지막 변론에서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진 않았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결과에 대한 승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속으로 이게 승복이 안 되겠죠. 모든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 결과에 대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승복하겠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승복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도 저는 비슷하다고는 보여요. 근데 그걸 승복시킬 수 있는 것은 전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투리 안 잡힐 절차의 운영.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꼬투리 잡힐 내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매우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내란범이기 때문에 너는 국사범이기 때문에 목을 쭉 빼놓고 참수를 기다려라. 어디 말을 많이 하려래. 1시간 30분 주면 땡큐인 줄 알아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게 이게 현대 사회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어서 물론 이게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야, 이거 잘못한 거잖아. 그 절차 조금 위반하고 좀 속도를 이렇게 빨리 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아닌가요?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수처가 하기에 뭐가 잘못됐어. 공수처가 해가지고.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간 지금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절차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을 했지만 그러면 그 이후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죠. 첫 번째 영장 이 절차에 대해서도 그냥 기각이 났고 그다음에 뭐 적부심도 뭐 기각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 기각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안 그래도 정말 잘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질문하려던 거였어요. 지금 이제 헌재는 헌재대로 하고요. 헌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이제 내란죄 수사 얘기, 형사법 이야기 해볼 텐데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위법성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영장 나오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다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들 다 기각 혹은 각하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했다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논리 중에 하나. 우리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그건 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상 없는 걸로 보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이었던 걸로 간에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체포영장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영장이라고만 했다.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 없냐. 그러면 통신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없습니다라고 단문을 보냈을 때 회신했었을 때 그것을 타겟 나온 행정직원이 이 영장이라는 것을 체포영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그 파견 나온 행정직원이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사팀이 더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의를 해서 답을 얻어요. 자기가 다 수사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뭘 안다고 그걸 그냥 무작정 체포영장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사팀에 문의를 했었을 텐데 그냥 수사팀이 누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행정직원이 수사팀이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물어보고 했을 테고 쓴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제도 받았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랬죠. 근데 뭐 그 당시에 보면 어찌됐든 수사기획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획관 명의로 그런 내용 질의서에 대한 단문이 나갔고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결국에는 그 파견 나온 행정직원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오동훈 공수처장의 국회에서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봤지만은 약간 중언부언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숨기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할 때 돌려 말하거나 서술이 길거나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간단한 거잖아요. 영장 청구한 적이 있냐 없냐. 근데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신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있더라. 압수수색 영장은 있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근데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은 수사 기록이 있느냐. 이거 다 이첩한 거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내가 확인해보고 답을 드리겠다 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질의서에 다 그런 내용을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남은 기록이 있냐 없냐,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거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써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검찰에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이걸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그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석 신청이 아니라 구속 취소 심판이라는 것은 구속의 불법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구속영장의 시간적 효력. 그렇죠.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공수처에서 중앙법원에 대한, 중앙지원에 대한, 지법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왜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된 이유가 혹시나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데 기각 사유에 어느 정도 적시되어 있었잖아요. 예. 수사권에 대한 혼동이 있다. 정리해서 와라.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서는 이건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부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글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구속 취소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연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증인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좀 보면,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차장 외에 다른 군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신빙성이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회유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증거인멸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진술이 바뀔 염려가 있으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뭐 범죄의 중대성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도주 뭐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위험성이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는 보여요. 돈이 많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앞에 전 단계를 보니까, 이거 영장도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영장과 관련한 부분들, 구속영장이 관련한 부분 등이 조금 석연치 않다. 아니면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면, 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버린다. 네. 인용 결정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건 탄핵재판에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행한 것들이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심판에 대해서 만약 인용 결정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왜 윤 대통령이 구속이 막 취소되더라도 불법한 구속이라 하더라도 네, 네. 구속 이후에 진술한 부분이 뭐 헌재에서 진술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예. 차이는 없는데 예.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예. 그런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판사들이 이유를 쓰고 근거를 보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나요? 결론이 나야지 거기에 맞는 이유를 쓰잖아요. 저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예. 뭐 보통은 내가 어떠한 결론이 나야지만 거기에 맞는 논리적인 어떤 로지컬한 테크트리를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도 찾아서 갖다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 이 결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만약 기각이나 각하로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이유들을 또 찾아서 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유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스스로 꼬투리 잡힐 일들을 여러 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뭐 저는 그냥 기각된다는 거가 훨씬 더 확률은 높은데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해는 돼요.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럴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저는 구속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마치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야 너는 그러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너무 양분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면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죠. 특히나 이런 사건에서는 더더욱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근데 조금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풍에 그냥 이 계엄 광풍, 그다음에 탄핵 광풍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절차 무시하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파면은 탄핵 결정은 인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설 변호사님의 생각이지만 다만 지금 내란죄 구속에 대한 것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취소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는 게 이해되죠.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 근데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이루어진 홍장원 제1차장의 메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저는 앞으로 형사재판,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에서는 상당히 다퉈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서는 필적 감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란다 원칙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러한 고지 의무를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없다라고 한 것은 절차 위반, 수사 절차에서도 완벽함을 가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런 조그마한 절차 위반이 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공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어떤 잣대가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건 그냥 진짜 원님 재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법 집행은 결국에는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무고한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곧 이제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일을 매일 열기로 했고요. 선고기 지난 대통령 선고 2번 보니까 2, 3일 전에 나와서요. 한 2, 3일 전쯤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선고기일 이것도 정말 뇌피셜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선고기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는 변론 기일을 하나도 잡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파면된 이후에 60일간은 또 파면이 된다 손 치더라도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적법하게 그 다음 권한대행자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리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한다면 평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빠르면 다음 주 말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목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게 그리고 늦어도 2주 안에는 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평의를 계속 해 나가다가 간격이 좁아지든 그냥 어쩔 수 없는 관계 되더라도 저는 2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얘기지만 좀 헌재는 여러모로 예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재판 끝나면 이제 선고는 언제입니다라고 변종실 얘기해 주잖아요. 좀 뭐가 그렇게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전 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이런 심판 등은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기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고기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언제든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신 빨리 나잖아요. 네, 보전 처분은 급박한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헌법심판이라는 것이 선고 기일을 저도 정했다고 봅니다. 이걸 왜 이제까지 저도 별로 고민을 안 해봤었었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본인들이 하다가 언제 부지불식간 2, 3일 앞두고 그냥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 또 다른 진실이 갑자기 불거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 상황을 들어보면 야 이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 심리기를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건 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고기에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가 서면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 일은 예측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없으면 제가 변호인단이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마은영 임명권에서 변종됐는데 그거 흠결 보정해 와라 하니까 또 받아주잖아요. 흠결 다 보정되던데 변종돼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어찌됐든 간에 좀 헌법적인 법적인 흠결 등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 수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임명을 하거나 이랬는데, 아니, 임명에 무슨 시기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저는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임명은 하셔야죠. 근데 임명조차를 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절차적인 법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간은 관용과 절제로 안 했던 것들을 지금은 입법 보고 행정 보고 최대한 다 행사해 버리니까 극과 극의 싸움이에요. 너무 고난만 본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법을 고칠 때가 온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또 어떤 시절이 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의 암묵적인 합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번 탄핵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저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무엇보다 단합돼야 된다, 당에 단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만난 지도부의 속내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 또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뜨거운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하고 하루가 더 지났는데 그렇죠. 잘 지내셨죠? 물론입니다.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죠. 예. 집에서 거의 집거 활동만 하고 계시는데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셨어요. 예, 만난 것조차 일단 의회원들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셨고 심지어 자신을 수감시켰던 윤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서 예. 마음이 무겁다. 예. 당은 화합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총평이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이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고 전제하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의 강은 확실하게 건너는 거니까 거기는 긍정적인 메시지죠. 본인의 탄핵됐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한다 이런 메시지를 공식화하는 거니까 첫 번째 탄핵의 강은 확실하게 건너게 됩니다. 맞네요. 게다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원고를 대리했었던. 그렇죠. 네. 문제는 두 번째 탄핵의 강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게 정치인이니까 해석의 여지가 넓게 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넓다.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첫째로는 이제 당이 단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예. 둘째로는 당대표가 너무 그렇게 막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였잖아요. 메시지 핵심이.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앞세워서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말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좋은 정치인의 발언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또 막상 들으면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딱 이전에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 스케줄만 놓고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책 발행과 어쨌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나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 안 죽었다. 이거 보여준 게 가장 큰 이벤트고 당대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라고 해서 앞에 두고 꾸짖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당대표와 여기서 얘기하는 의원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체제와 이 얘기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일반론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메시지가 사실은 원래 이 정도로 좀 두루뭉실한 측면이 있어야 본인의 이제 나중에 활동의 여지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건 오늘날 실종된 정치인의 발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 발언의 내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는 봐야 된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바쁜 지도부들이 가서 내방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단합이겠지요. 예. 그 단합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노지 위원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 현명한 예방이었다고 보시는지 별로 현명치 못한 예방이었다고 보시는지. 게다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헌재 불신론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탄핵 반대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탄핵이야 되지만 헌재도 못 믿겠다. 그리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채용 비리 건 막 터지고 거기다 이제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를 헌재가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죠. 부정은 모르겠지만 부실은 알겠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질문에도 써있지만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보면 우리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때만 해도 헌법재판소와 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탄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탄핵을 주도했던 그 당시에 이제 여당 내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모든 책임이 이제 그쪽으로 확 쏠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도가 커져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 여론이라는 게 이제 그 아주 속수가 아니라 상당수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그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절대 자기 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 단수를 가르는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탄핵, 그러니까 내가 탄핵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그 원한 감정, 그러니까 이게 르상티망 뭐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출하느냐.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절제의 미덕은 굉장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나올 때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딱 입 다물고 싹 빠져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지지하는 듯한 편지를 썼죠. 단합해라. 굉장한 대인배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다시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되 거기 안에서 일단은 본인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밝은 표정의 얼굴을 보이고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도 억울함의 호소가 없지 않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탄핵 찬성보다는 탄핵 반대 세력이 좋겠다는 식의 뉘앙스를 충분히 흘리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콕 찍어서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말은 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라고 해서 당대표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지만 심지어 의원도 아니에요. 네, 의원도 아니고 게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상태니까 비대위 상태니까 당대표가 누군지도 없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그런 건 좋지 않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선문답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를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건 본인이 의도한 바는 대충 다 달성했다고 봅니다. 약간 이렇게 그 얘기한 다음 날 되게 편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 다리 쭉 뻗고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를 탄핵시켰던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 표출하고 그렇죠.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뭐 내가 요즘에 대한 이야기도 한 거고 옛날에 대한 내 원한도 어느 정도 얘기한 거고 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넌지읒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표도 내포한 것이라고 할 때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도 하고 솔직히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무풀보다 악플이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을 저격한 말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안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집중시켜줬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러니까 반탄핵 계열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후보들이 막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군웅할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내지는 탄핵을 불가피한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쪽에서는 다들 10%가 안 되는 지지율로 올망졸망하게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당의 가장 큰 지분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은근히 얘는 좀 별로라고 할 때 그렇게 특정되는 거는 정치인의 스케줄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스케줄을 놓고 볼 때 지금 상황에선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중도파에는 어필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게다가
한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성공하려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려면 중도파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보수 쪽에 표를 붙이는, 그러니까 코어가 중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눈덩어리를 이렇게 꾹꾹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표 입장에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는, 아, 그래, 이 사람은 보수당에 있었고 지금도 보수당에 있지만 이제 그런 보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도가 싫어할 때 이제 막 그런 보수 극우, 예, 극우 아니구나 하는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측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해석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친한계파 쪽에서는 예. 거 봐라. 약간 한동훈 대표 아니었으면 우리 당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예. 거 아니냐. 고마워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주요한 레퍼토리죠. 그래가지고 이 탄핵당 우리가 탄핵 정당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게, 그리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 틀린 말이 아니다. 예. 어쨌건 되게 서슴없이 행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국면에서 이제 의원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여기서 어떤 그런 초인적인 인화력 같은 게 있었다면 아마 완전히 국면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이 다 주진 않았군요. 예. 나 정말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여러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예. 머릿속에서. 내가 기억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로 상처를 주지만 않았어도 지금 입지는 훨씬 좋았을 것이고, 그게 아니었어도 훨씬 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편을 어떻게든 더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중도 후보라면 아직도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지율은 지지부진해요. 예, 중도파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 지지자는 다 빠져버리고요. 예, 그게 이제 중도라는 표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힘은 있는데, 선거 결과를 결정할 힘은 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의 의제로 뭉쳐있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자기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기엔 또 곤란한 표죠. 이게 미천으로 삼긴. 예. 그러네. 그러니까,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정치인의 표라는 게 되게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코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 주변에 부가적인 표를 붙이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확정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민주당의 DJ의 표 같은, DJ가 가지고 있었던 호남표 단단하게 뭉쳐 있었잖아요. 진짜 어떤 일이 생겨도 DJ를 찍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찍기에는 뭔가 다른 서사와 다른 논리가 더 필요하고 결국에는 DJP 연합을 해서야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확장성이 넓다, 중도에 호소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후보 내지는 정당 등등은 그만한 코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는 어쨌건 이기는 편에 좀 찍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큰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자적인 의제가 없으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기는 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레이스를 출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되게 예리한 얘기다. 그러니까 사상누각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면 거기서 관건이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되게 무난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책 한 번 나온 다음에 뭐 행보해도 별로 지지율 안 오르고 이러면 흐지부지 될 상황에서 마치 보리 싹 밟아주듯이 밟아주는 거는, 약간 저는 보리 싹 밟아도 밟아주는 것이다. 저는 약간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심지어. 네. 오히려. 아니, 다른 그 누구도 특별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히려 지금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야. 그나마 지금 가장 본인이 반탄핵파라고 전제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탄핵파라고 전제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어쨌건 갑자기 지지율이 쫙 솟았으니까 요거를 좀 다지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뭐 해주던가.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과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한때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모함을 많이 당하셨지만 결국 자유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의 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데 앞장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전직 운동권인 누군가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되죠. 그리고 김문수 장은 자타공인 전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누군가한테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죽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게 이게 무난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곤란한 일이 계속 생겨야 그걸 곤란을 극복해야 커지는데 곤란한 일을 만들어 준 거는 좀 한동훈계 입장에서 한동훈 본인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해석이고 흥미로운 해석인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왜 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부고뉴스도 좋아한다고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부고뉴스 빼곤 다 좋아한다. 예, 그렇죠. 자기 부고만 안 되니까. 그런데 한 정치인 말 틀린 얘기를 해요. 부고뉴스도 좋아한대요. 왜? 정정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되게 어쨌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분의 감각이 뭔가 죽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선거 나오고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그때는 진짜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듣기로 제가 막 지난번에 열변을 토했지만 어쨌건 당내에서는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사람도 이렇게 모으고 뭐 해가지고 경선을 하려고 한대요. 그게 막상 시작된 상태에서 박근혜 발언이 나는 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공격하기 좋겠어요. 지금도 민주당에서 그 얘기 딱 나오니까 이명박근혜 시대로 회귀한 거 아니냐, 뭐 그래봤자 극우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욕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딱히 이 힘을 받지 못했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선고 나오기 전에 마지막 그 변론까지 했고 선고 나오기 직전 이 정도 타이밍이 제일 좋았고 이때 어쨌건 본인도 약간의 한풀이를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나의 정치적 존재감을 표현을 하면서 한 것 자체를 그거는 뭐 나쁘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단결해야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단결해야죠. 뭐 틀린 말 아니니까. 박 대통령이 참 이런 멘트를 잘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이여렴여렴 하는 말씀을 그렇죠.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셨어요. 옛날에 이제 정치 메시지라는 게 방송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써서 하던 그런 시절의 메시지 전략인데 뭐 올드스쿨이니까 옛날 분이니까 그걸 갑자기 이제 요즘 방식으로 할 수도 없고 요즘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는 정치라는 게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어쨌건 우리는 그 주어진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석해 볼 때 뭐 비난할 여지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극우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탄핵 반대파들을 이제 극우로 계속 이렇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네. 극우라라고 하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예방한 거에 대해서도 또 극우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망을 극우라 매도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3월 1일 정말 양 찬반 인원들이 막 각 도로를 가득 메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열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읽혀지던가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광장을 가득 메웠다고 해서 극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극우가 광장을 가득 메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집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막 뭐 부정선거, 사기 탄핵 이런 의제에 다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고 특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보에 비해서 보수는 어쨌건 광장의 정치에 좀 덜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그리고 이제 어쨌건 그 교회에서 동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걸 제가 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다 동원됐다고 볼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들의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의 그 레이더망 안에서의 결론은 이거는 체제에 대한 어떤 불신과 선관위도 결국에는 이제 판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헌재도 판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아니에요. 판사들이 가서 저기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신데요. 예? 거의 안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요. 거의 안 나오세요. 사무총장이 주된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무총장 세컨폰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실세는 사무총장이고 그냥 뭐 자리만 맡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 판사를 안 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판사에게 그 기대하는 어떤 역할 같은 게 있는 공정성. 거고, 예, 그런 거를 수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게 불신이 오면은 판결문은, 그러니까 판사라는 게 판결문을 통해서 너는 왜 감옥에 가야 되는가? 너는 왜 돈을 갚아야 되는가? 이런 걸 설명하는 직업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저도 그 친구들 중에 판사도 있고 뭐 하지만 좀 너무 구름 위에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서 그 안에 막 복잡한 법 논리와 뭐 이렇게 어려운 한자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법의 시스템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게 판사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판결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근데 좀 분위기 좀 그러니까 이 판결 좀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법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좀 팽배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여론 같은 게 힘을 받는 것이다. 특히 10대, 지금 10대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10대, 20대, 30대는 그 불신이 좀 더 클 거예요, 영향력이. 예. 물론 저도 이제 언론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칼럼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특정하게 좀 튀는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판결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설명 안 하고 언론에서 좀 과장하고 부풀려서 사법 불신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판사분들이 막 기회만 되면은 무슨 뭐 예능 나오려고 하지 않나, 자기 칼럼 쓰려고 하지 않나, 막 감성 에세이 같은 거 쓰려고 하지 않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판사가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판결문은 국민 중에 보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고 이해하고 심지어 그 판결문이 나한테 불리한 거라고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론 납득 안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납득시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 윤 대통령과 그 지지층들이 탄핵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건 그걸 납득을 하겠냐고요. 절차가 이래한데. 예. 그거는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과정의. 예. 근데 그 과정의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을 누적시켜왔고.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지만, 이제 감정이입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꼭 법원까지 안 가도 이 관과 상대했을 때 겪었던 그런 온갖 부조리함, 말 안 통하는 공무원 내지는 뭐 말 안 통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적이고, 예, 그랬던 너 네 입장 설명해봐. 제 입장은요? 됐어, 그만해. 뭐 이런 식의. 지금 약간 그 심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 변론 때는 그 불만을 받아들여서 최종 변론이 밤 12시 넘어가지고 끝났잖아요. 말을 한없이 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진작부터 그러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 바꿔야 된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 자체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것이고 그 상황, 그 분위기를 쭉 이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서야 탄핵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번에 잠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을 정말 뜨겁게 달구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정상회담이라는 모든 틀을 다 깨버리는 파격적 회담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 왠지 노 의원님이라면은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것 같은데 이 미국 회담에서 가장 결정적인 발언,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 뭘 꼽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부통령이 일단 거기에 배석을 했다는 게 문제고 정상회담이잖아요. 부통령은 거기 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부통령이 낄 거면 우크라이나도 총리라든가 그 급이 맞는 파트너가 와야지 숫자와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라고 하더라 카운터 파트너를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숫자도 맞추고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 전체가 예의예요. 그런데 그 예의를 미국 쪽에서 안 지키면서 동시에 젤렌스키한테 왜 양복 안 입었냐 이런 소리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기자가 했죠. 예, 그렇죠. 거기 유튜버가 했죠.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유튜버 같은 사람이 왜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배석을 해놓고 기자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그 기자가 큰 언론사는 아닙니다. 인터넷 매체의 예. 작은 자체의.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도 역시 절차가 문제였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딱 두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다 이러면은 정상, 통역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이제 배석자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숫자랑 딱 그 높이를 맞춰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아는 한 채로 불러놓은 것 자체가 애초에 의도가 트럼프의 당선 후 의제 중 한 개인 나는 당선되자마자 전쟁을 끝내겠어. 이걸 하기 위한 힘 과시를 위해서 젤렌스키를 불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굴러갈 수는 없었다. 힘 과시였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 적군을 불러놓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이 뭐 그동안 고마움은 하나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너는 양복도 안 입고 나를 와서 고마움도 모르니라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언제 그의 그 트럼프의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제일 드러나냐 하면은 미국 그 나토 결의안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도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왜 러시아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지역 분쟁이다.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6.25도 김정은이랑 친해지면 6.25도 북침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 아니야? 난 좀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그러니까 왜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몽령이다, 계엄령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계몽은 트럼프가 해주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계몽돼요. 힘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철석 같은 무언가로 믿고 있었지만 절대가 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라는 그런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을 지금 한국인들 전체가 싹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이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아니니까 이제 미국 전체를 불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트럼프 1기 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깜짝 쇼를 해가지고 북한이랑 평화 국면이 오면은 다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어쨌건 지금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없다, 한국은. 그게 어떻게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죠. 예. 패스할 사람이 없었어, 어차피. 예, 그렇죠. 패싱 당할 사람이 없었어. 트럼프의 목적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대중들한테 떠벌려 놓은 자기 공약. 나는 전쟁을 다 끝내고 나는 평화를 없애고 나는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내가 다 해결하겠어.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있었다, 한국에. 그러면은 야, 니네 그냥 북한이랑 평화협정 맺어. 근데 지금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대행의 대행을 붙잡아 놓고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죠. 지금 대화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학교를 좀 옛날에 다닌 사람은 이제 뭐 25번 나와 뭐 이래가지고 이거 풀어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요. 25번 지금 안 왔는데요? 예, 그렇죠. 25번 양호실 갔는데요. 지금 양호실 간 상황. 예. 25번 빠따 맞아야 되는데 우리 25번 그 양호실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럭키하게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그리고 또 이게 역사의 그 해겔 철학에서는 이제 이걸 역사의 간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도 협상할 사람도 없고 이게 뭐냐 손 놓고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애초에 상대가 협상을 할 의지가 없지. 어떻게 패스할 거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는 의지는 없고 이렇게 뭘 팔 비틀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강하게 있는 상태.
근데 어차피 모든 정권이 이렇게 시작될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힘이. 지금 트럼프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이 시점에 우리는 아무도 없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진지한 정책적인 목표로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위기죠. 정말 큰 위기죠,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정책적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자기 쇼잉의 의지. 그리고 약간 음모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는 친러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친러파가 정권 초기에 이 에너지를 타고 어쨌건 굉장히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친러 쪽으로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 내놓는 거죠. 예, 그렇죠. 막 IRS를 해체하겠다고 하지 않나.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그냥 한 발 빠져 있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정말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오, 신선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은 바이든 때 같이 가가지고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불러서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어쨌건 이제 그런 좀 얼토당토하는 친화력. 막 미국인들하고 막 노래하더니 막 마이크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너도 한 곡 할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의 제스처와 이런 걸로 될 상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실리 아니고서요. 뭐 술도 안 드시니. 그러니까 먹잖아요, 트럼프는. 그렇죠. 음주 외교가 불가능한 상대잖아요. 음주와 노래 외교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저러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맞이하게 될 뻔했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다시 뽑는 프로세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인들의 기분을 후련하게 해줄 외국 정상을 불러놓고 망신 주기. 이걸 그냥 트럼프를 찍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불링을 하는 걸 좀 보고 싶었던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링을 좀 쉽게 표현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괴롭히기. 그러니까 교실에서 일진 놀이를 하는 거를 그냥 좀 보고 싶었던 그런 대중의 삐뚤어진 열망이 있었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괴롭힐 놈이 없잖아요. 우리는 당할 사람이 없다.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노 의원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1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그야말로 양극단의 혐오와 갈등이 절정에 달한 상황을 보여주듯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결집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집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세 번째 주제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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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오셨고 좋아하시죠? 오늘도 활기차게 오셨습니다. 저희 이민수 앵커의 제가 팬이죠. 아우, 저도 팬입니다. Genius. You are genius. I'm not genius. was.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면. It's okay. 네. 감사합니다. 금메달리스트는 어느 때 받았던 금메달리스트니까요. 영광이었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3.1절에 그 찬반 집회 현장.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전문가님이니까 이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면 도대체 광장은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은데 이 여론과 반대로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나요? 여론조사는 점점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장에 빠져 있는 게 중도층이에요. 광장에 안 나가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은 중도까지 광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또는 불러낼 수 있는 정도의 동력이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가까웠어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그때는 중도층이 나갔거든요. 지금은 또 참 반집회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지지층 대 대통령 안 지지층.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놓고서 양쪽에 갈려버린 거잖아요.
되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광장의 여론도 여론조사에 반영돼요. 강성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 이 정도 여론이 나온다고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도 미국도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냥 8년 전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겠지. 보수가 와르르 끝장 나겠지. 생각인데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이 정도 결집이라는 거. 자, 보세요. 이 결집을 비상계엄 이전에 국민의힘이 경험해 본 적이 있나? No. 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No.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한 이 메시지는 지지층들에게는 분명히 전달됐어요. 이건 아니야. 좀 행동으로 나서줘. 그러면서 이제 뭐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결집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큰일 났어. 우리 보수 결집해야 돼.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 이 군중 운집한 인원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반대로 탄핵 찬성 쪽의 동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 결정할 거야. 대부분의 친북하는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용으로 결정 날 거야. 그랬죠. 어차피 끝난 경기야. 그리고 이들이 자칫 나왔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재명 지지로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알 거 아니야? 이거죠. 나를 젊은 사람이 나간다면 나를 운동권 지지하는 걸로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론은 정리가 되는 게 지난 탄핵소추가 달 때 응원봉, 야광봉 들고 나왔던 것이 20대 여성 여론 재밌고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통계는 8년 전에 탄핵 때는 이 광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연령대는 40대 남성이에요. 근데 지난 12월 14일, 13일 여의도에 가장 많이 모였던 군중은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이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해 오니까 이들은 어디 쪽으로 다시 재정리가 돼요?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어서 나 모르겠어. 나 뭐 여론조사 별 응할 마음도 없어. 그랬는데 이제는 이 20대 여성들은 어디 쪽으로 수렴되냐면 탄핵 찬성 쪽으로 찬성 쪽으로.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탄핵만 놓고 봤을 때 20대 여성들은 탄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우리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앞뒤가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앞서고 국민의힘이 이제 뒤쫓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민주당이 44.2%, 2025년 2월 4주째 주간 집계입니다. 네.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6%예요. 전주 그렇죠. 대비 민주당은 약 3% 올랐고요. 국민의힘 경우에는 약 4% 빠졌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죠. 네. 3% 올라갔다는 건 오를 만큼 민주당이 오른 만큼 국민의힘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이 조사를 잘 보시면 통계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진보 안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보수 안 바뀌었어요. 중도에서 바뀌었어. 중도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도가 직전 조사보다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 많이 민주당 지지예요. 그다음에 중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전체 숫자에서. 그런데 이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도층이 이른바 피로감이 오는 거죠. 피로감. 그러니까 더 보수 결집이 되는 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지 주장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교하게, 예리하게, 지니어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럴 때 8년 전에 제가 이거는 4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 나가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풍선을 띄울 때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지층들은 다 해줬어. 전환길은 목이 쉬었어. 뭉쳐야 됩니다. 몇십억 계약금도 포기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어.
어디서만 힘이 안 나오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힘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4주 전부터 분석을 해드린 부분이 지금쯤은 사생결단 민생 정당 국민의힘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중도층이 견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층은 다 결집됐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 결집을 할 수가 없어. 박박 긁었어요. 박박 긁었다. 어디다 결집을 박박 긁었다니까. 그러니까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든 어쨌든 간에 지지할 사람들은 다 결집을 해서 이제는요. 중도층을 끌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설레발이든지 발레발이든지 중도보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 먹힐 것 같지만 조금씩 먹힌다는 거. 이게 무슨 법칙? 먹힌 것 같아요. 가랑비의 법칙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컨비는 그냥 피해요. 그렇잖아요. 컨비는 그냥 피하면 돼. 가랑비가 피하기 힘들어요. 왜? 사람들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치겠지. 그치겠지. 우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산 안 쓰면 더 떨어져. 우산 쓰면 또 좀 적게 와요. 그게 골프장에서 이게 가랑비야. 그치겠지. 아유 뭐 그칠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치다가 18번 홀에서는 이제 홀딱 져져 감겨. 이럴 때 임선수가 홀인원이 안 되잖아. 원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8년 전의 경우를 봐서 4주 전 벌써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중도 견인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생결단 전략이 나와야 되죠. 이럴 때 뭐냐면 이른바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희생과 민생 전략을 쌍끌이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세비 앞으로 절반을 사랑의 열매에 Honor of Society 아시잖아요. 그죠? 1억 이상 된 사람들은 별을 달아줘요. 상별이 달려요. 이 4년 동안 받는 연봉이 4억입니다. 국회의원들이 2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 순간 중도층이 팍 떨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전부 다 로텐더블에서 지금 무슨 뭐 헌법재판소로 단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민생 단식이죠. 반도체 특별법 통과 안 시켜주면 여기서 108명 죽는 순간까지 단식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라죠. 야, 이건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고 페이크가 아니구나. 지금 임명 여부로 단식할 것이 아니고 법 통과, 민생법 통과. 이미 적극 지지층들한테는 메시지가 헌법재판소가 뭐 잘못됐다는 등 문제가 이건 다 전달이 됐다니까. 이제는 다 지난 아젠다고. 머리에 치가 날 정도로 들어갔어요. 네. 치가 나. 지니어스. 치가 나. 근데 이제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지나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거 말도 안 돼. 뭐 하는 진정성 아니야. 저 다 가짜야. 다 저기 말만 오사꾼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공격을 하지만 올랐잖아요. 그게 가랑비잖아요. 올랐잖아요. 올랐다니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민생안 내놨지만 반도체법, 주 52시간 했는데 계속 지지율이 박스권이었으나 중도 보수 발언을 한 이후에 한 지지율 조사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질 때만 해도 중도에서 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진다는 것은 스윙 스테이지. 바로 6 스윙 스테이지 or 7 스윙 스테이지. 경합주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들 누굽니까? 트럼프 아들이요? 트럼프의 아들. 예. 바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게임하는 데 가서 이른바 인플루언서랑 이야기 좀 인터뷰 좀 해. 젊은 유권자들이 흡수될 거야. 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코인. 미국을 코인의 가상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쫙 빨려 들어온 거죠. 아니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 여러분들 아시죠? 머스크도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머스크도 꽉 빨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선거 승리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중도층이라는 것이 근데 항상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렇게 잘 결집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끌어들여야죠. 근데 그 잘 결집이 안 되지만 결집이 되는 유일한 것이
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요. 예. 이게 중요해요. 학생들 뭡니까? 지금 집회 나갈 때가 아니네요, 여기는. 중요한 게 이런 전략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 50대의 고민이 뭔가? 이걸 매일 여의도 연구원은 보고서 브리핑 자료를 쏟아내야 돼요. 위원장에게. 그러면 정말 이걸 맛깔스럽게 한 3가지 포인트로 탁탁탁 던져주면은 네. 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나가서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예. 딱 얘기하면서 딱 발표를 하면 쫙 빨려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말 너무해. 이건 벌써 이미 다 지지층들한테 전달됐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군중이 만약에 운집돼서 완전히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놓는다. 그러려면 적어도 인구의 3.5%. 이게 이제 8년 전에 나왔던 미국 덴버 대학교의 에리카 체노웨스. 자, 번데기 발음이야. 번데기 발음. 일단 에리카. 그렇죠. 에리카. 체노웨스라고 이제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스탠포드에서 공부.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비폭력 이런 시위를 했을 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정도면은 인구의 3.5%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8년 전에는 180만 명, 지금은 175만 명. 175만 명 정도가 같은 이유로 운집한다. 그래야지 약간 밴드웨건 요건도 생기고 중도층도 그렇죠. 저기가 대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사람들이 저 정도 모일 정도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중도층이 믿는 거죠. 그 정도 믿으면 부정선거? 이건 적어도 인줄은 모르겠지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믿음도 커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군중이 운집하죠. 근데 그 정도로 군중이 운집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을 끌어다니는 이른바 빡세게 민생. 이게 필요한 거죠. 빡세게 민생을 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면은 그래서야 이제 그 밴드 회건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정권 연장의 가능성도 많아지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인구가 175만 명 군집하려면. 그렇죠. 물론 이게 뭐 공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의 군중이 몰린다면 헌법재판소도 왜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도 찔끔찔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만약에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요, 골목마다 시위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골목마다요. 헌법재판관도 깜짝 놀라죠. 이건 아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이 정도로 운집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이거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계속 지지율로도 나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 계속 지지율이 박스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50%가 넘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 소장님 지금 지지율 믿어도 됩니까? 저는 3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조사 결과 제일 중요하다. 26일 선고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가 이제 아마 3월 26일 수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를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은 제가 쫙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쫙 분석을 해드리면서 정말 진짜 궁금하다. 다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까지도 제가 청기누설 최초입니다. 저는 원래 누구로 단정을 안 하는 건 우리 임변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방송 단독 썸네일 걸어도 돼요. 청기누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건 2가지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안 들어가 있다. 이른바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누군가에게로 모아지느냐 흩어지느냐. 1번. 2번은 3월 26일 이 선고가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유죄인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10% 삭감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10%가 삭감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가릅시다. 그러니까 2002년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노무현 후보 단일화처럼 후보를 좀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낙연 정지. 그럼 거기도 흩어지겠네요. 김부겸.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호남에서부터 그게 덜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상인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린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부터 벌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안 들리. 길을 쫑긋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 잠잠하잖아요. 예. 이게 폭풍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일단은 참는다. 언제까지? 3월 26일까지. 3월 26일 무죄되면 이건 뭐 할 말 없죠. 이 50%가 언제 딱 흩어질지 모르는. 입철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되는 순간 날개를 다는 거죠. 전부 다. 그때 뭐 확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날개 다는 거죠. 그런데 유죄가 되는 순간 그것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를 받는 순간 실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실시되는 27일, 28일 조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1등 먹는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를 붙였는데 이 대표가 오차 범위 밖으로 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실장 이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얼마 전에 다 같이 식사하셨던 분들이 제일 그렇죠. 먼저. 이제 밖으로 치아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조사 가지고는 지금 조사 가지고 막 물고 뜯고 빨고 막 온갖 분석을 다 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다. 3월 27일, 28일 양일간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1등 먹는 사람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이 이재명 대표가 이기느냐,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냐, 이재명 대표가 오차 범위 밖으로 지느냐, 이게 정말 대폭풍을 불러오는 거죠. 대폭풍인데 이 전제상은 뭐냐면 모두 탄핵 신청이 인용됐을 거를 그렇죠. 만약 기각되면요. 기각되면 이제 완전 전세는 뒤집어지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유감과 사과를 이야기하면서 복귀하는 거죠. 바로 복귀해요. 직무정지가 바로 풀립니다. 그러면 구속은 유지되고. 아니요, 구속도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이심 구속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는 세 가지다. 대통령은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하겠죠. 유감입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두 번째 이른바 탄핵 공작 세력에 대한 이제는 반전이 이루어져죠. 전면 수사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홍장원, 각종건 이 사람들이 중요 혐의 용의자가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겠죠. 게다가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 자체가 달라지고 되고 세 번째는 이른바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또 한 번 대회오리 바람에 줄 거예요. 또 한 번 칼춤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지지율이다. 지지율이다. 그럼 그 지지율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바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떤 지원도 안 하겠다. 이게 나와버려요.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 그리냐면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지각 변동이 우리가 몰랐던 유럽과 미국의 충돌, 미국과 또 중국의 충돌, 미국과 러시아의 유착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이 냉전 걸을 때는 소련과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소련이 손 잡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지율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배윤선 소장이 매주 출연해야 된다. 네? 네, 조회수 우리는 조회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조제잖아요. 조회수 제조기. 제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욕으로 범벅이 되면서 조회수가 빵 올라가. 저 새끼한테 욕했더니 내가 기분이 다 좋아지네. 배추 저 새끼 머리 다 집어 뜯어야지 이러면서. 네네. 정말 언젠가는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 네. 제 머리를 다 지어 뜯을 수 있는 기회를. 네. 인생 뭐 있나.
근데 약간 저는 배추보다는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파인애플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fine. 그러니까 그 파인이 아니라 fine. 파인애플에 가깝. fine. 좋은 사과라는 뜻이죠. apple, japs. 약간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네네.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안 되고 계속 구속 예. 유지되고요. 탄핵이 결국 인용될 경우 3월 26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심이 유지가 돼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현직 대통령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실형을 때리면서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법정 구속 안 하기는 부담이 될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보면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속을 안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임윤선 진행자 앵커의 지적이 맞는 게 박영수 전 특검 바로 1심 선고 나오자마자 바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 거물 정치인에 대해서는 바로 법 원칙을 더 강력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왜냐면 대통령을 일단 적용을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을 적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잣대가 대통령. 야, 대통령도 체포영장 받고 구속영장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디에 청구되겠어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은 미칠 노릇인 거예요. 왜냐면 아니 대통령 지금 구속영장 발부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왔는데 우리는 우리 법 연구할 텐데 왜 우리한테 자꾸 우리 법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바쁜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당장 물어볼 게 그걸 겁니다. 네. 아니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해도 왜냐하면 지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방지법 아시잖아요, 그죠? 남부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영장 청구는 서부지방법원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2심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속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의 그렇죠. 결정으로 지금 농담하신 거겠지만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2달 만에 이제 첫 공개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복귀 메시지와 아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총평을 드리면은 자신감이 위축되는 어정쩡한 복귀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꽃처럼 덜불처럼 일어나도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확 화력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경쟁력, 그 다음에 반사이익, 그 다음에 나약한 상대방.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지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원 무대에 딱 서는 겁니다. 내가 강자야. 근데 지금 본인도 지금 본인 빛을 최근 빛을 바랍니다만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팔리는 거하고 지금 지지율하고는 바로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지지율이 계속 20%대예요. 그렇죠. 지금 환경 자체가 일단은, 당과 완전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싱크로 됐더라면 이전에 전당대회 같은 상황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40%는 나와야 돼요.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유승민 시즌2 프레임 이게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막상 등장하면서 또 이전처럼 유난 갈등 구도로 가기에는 좀 이거는 지금으로서 명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서 나를 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좀 허벌레해야 이럴 때 먹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50%가 넘으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 인생 최고의 절정기예요. 지금 막 나르고 있어. 이제 공직선거법 2심에 따라서 나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재명 폭격을 가해도 그게 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안 먹혀요. 아니 근데 그리고 2조 갈등 얘기해봤자 선거에서 안 먹히는 거 그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잠깐 제가 오류를 잡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전 대표 뭐 20%대라고 했는데 20% 아니고 지금 리얼미터 결과는 6.9% 한 7% 나왔고 다자대결이에요. 예, 다자대결이니까요. 이렇게 나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이 출간 효과죠. 이른바 퍼블리싱 이펙트. 이게 이제 뭔가를 꺼내놓으면 P로 시작되면은 일단 그게 파워로 연결이 돼요. 정치인들은 뭔가를 퍼블리싱 한다. 또는 뭔가를 좀 공개해야 한다. 퍼블릭 사이즈 한다. 이러면은 요게 P 파워랑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피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필라소피, 철학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파워로 연결돼요. 이게 실제 정치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질문. 검사, 윤석열, 그 다음에 이른바 아직까지 정치 경험이 좀 희박하다. 좀 짧다. 이게 이제 계속 정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점에서 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조언을 한다면 차라리 인생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럴 때 좋은 전략은 완전히 내려놓으면 뭐 그냥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우리 왜 구체적으로 뭘 내려놔야 되나요? 이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검사했던 걸 다 내려놔라. 검사의 기억을 지워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프로필에서도 지웠잖아요. 책의 프로필에서. 글로 지워진 게 그 검사의 냄새가 지워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대 법대를 지워라. 이게 왜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왜냐면 서울대 법대라는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정형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무현이죠.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건 아니고 왜 그래? 아내? 고민이 많아지긴 하네요. 근데 버리란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이게 대중의 또 시선이 모아지면서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걸 버렸으니까. 후보 단일할 때도 뭡니까?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원칙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 규칙을.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내려놨더니 얻은 거죠.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노 대통령도 3당 합당할 때 따라오라 할 때 안 따라갔잖아요. 처음에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배신자 프레임도 보고 비슷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닭도 팔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이러면서 중요한 건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언제 마음을 얻느냐? 이인재와 2002년 경선할 때까지도 못 얻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내공이 나오는 거야. 막 이제 몰아붙였어. 저 말이야 장인어른이 빨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때 광주에서 호남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성들의 마음이 여성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저는 참고로 아내 앞에서 큰절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한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 그 질문도 하실 뻔했는데 역대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는 그걸 확 내려놨을 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노무현도 그랬고 그걸 못 내려놓은 분이 누구냐면 이회창. 결국은 대세론도 좀 못 내려놔. 그런데 내려놨던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도 한번 내려놓죠. 경제민주화. 자기 걸 다 내려놓죠. 그때 이준석 다 들어가잖아요. 이종인 대표. 다 들어가잖아요. 네. 내려놨다. 내려놓는 순간 권력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우상급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치명타일 것 같지만 그때 내려놔요. 자기가. 내려놓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너 끝났어 그랬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내려놓기가 잘 작동되면 오 시장에게는 기회도 될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의 전대미문의 사선 서울시장입니다. 사선 서울, 우리 사선 서울시장이 없어요. 역사에. 사선 서울시장.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다자대결에서 여당 쪽 사람들은 이제 뭐 춘추 전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만하게 가는데 그나마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뭐 오세훈 시장,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인데 계속해서 이 명태균 이슈와 여러 가지 배신자 프라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뭐냐? 예. 지금은 확장성보다는 확정성이 중요해요. 확정성? 그럼 김문수 그렇죠. 그래서 정건이네. 지금 네.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확장성은 뭐냐면 3월 27일과 28일 조사를 봐야 돼요. 그때는 지금 몰라. 지금 가지고 맞습니다. 확장성을 운운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도 몰라요. 그렇네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따가 봐야 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른바 착즙 현상이 나오는 명태균으로 자꾸 찌어짜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변에 아시겠지만 사람을 한 방에 가게 하는 것은 카운터 펀치지만 사람을 지치면서 미치게 만드는 건 잽이에요. 왜? 쓰러지지도 않아. 근데 자꾸 잽이야. 치래니까 쳐. 근데 자꾸 잽을 날려. 수사해 빨리 수사해. 이게 지금 명태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근데 홍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은 악 전략이에요. 명태균이 황금폰이야. 그다음에 특검법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예전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을 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최고 수위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참 점잖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게 BJR이잖아요. 배째라.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먹힌다니까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지만 정치인의 대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칼럼도 쓰고 논문도 썼습니다만 이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한 작동을 유발시켜요. 왜냐하면 이래야 지지층들에게는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저 사람 이야기는 제가 그 사실이라면 자기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어? 이 현상을 유발하거든요. 이른바 오히려 역반응을 강하게 유발시키면서 명태균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워낙 이제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날리는 잽에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물론 본인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절대 하는 수 없이 옆에서 캠프 주변을 맴돌길래 하는 수 없이 몇 번 정도 만났을 거는 다 했지만 여론조사 맡긴 적도 없고 했다면 도대체 누가 맡긴 건지 밝혀라. 그리고 빨리 서울로 갖고 와서 수사해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도. 네, 그럼요. 지금 내용 자체가 잘못됐던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이 매우 정상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는 이게 먹힌다는 말씀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네. 조금 더 거친 반응이 필요하다는 배종찬 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